먼저 서울 시내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택시 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택시 회사로부터 운전기사가 지난달 23일 날 처음으로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근데 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지금사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이 방역 당국에서도 이 택시에서 이 택시 기사가 이 확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를 안 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고충이야 이해하죠. 만약에 택시 기사한테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택시 승객들이 급감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영세 택시 사업자들 상당한 이 경영 위기를 또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도 이 보안을 지켜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 국내에서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우려해서 아직 3단계로 확산시키지는 않고 있고 2.5단계로 넘어가면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이 확진에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유의를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요. 이 택시 승객 감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최대한도 이 감염 요인이 되고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또 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유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대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택시 기사가 이 확진이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히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날 택시기사가 확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택시 기사가 어떤 경로로 확진이 됐는지 현재 파악 중에 있을 뿐이고 아직도 정확한 경로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추가적인 확산 우려는 지금 상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택시 회사는 한 130여 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사가 한 120여 명, 그리고 직원이 한 10여 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택시 회사에서 10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9명이고 기사가 8명이고 나머지 직원이 이제 2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이 결제를 한 승객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를 쭉 파악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현찰을 낸 이런 승객들은 경로로 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요, 서울 시내에 있는 택시 회사 약 250여 개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현재적인 전수 조사에 지금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정말 큰일 났어요. 이거 택시도 이제 함부로 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택시 회사는 6일까지 전면적으로 영업 중지를 내린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N차 전파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집콕 댄스, 그렇죠? 집콕 댄스 동영상 유행을 내놨는데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내놨는데 이것이 2분 28초짜리 분량의 홍보 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에 관해서 사회에 지금 현재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인데 맞지도 않고, 그리고 층간소음 도대체 누가 책임지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이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정부 문건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혼란을 유발해서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함과 동시에 문건 유출 사건을 전격적으로 2일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었는데요. 이것은 12월 30일 날 중수본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1차 토의 때 활용한 공신 문건이고, 최종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또 다른 조치와 관해서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우려가 있는 문서인데 그날 회의에는 2, 3천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건 유출자를 찾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여당에서는요, 이번 전반적으로 특히 이 동부구치소 사태, 그리고 이번 사태에 관해서
초동 대처가 잘못된 데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동부구치소 사건과 관련된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대응 태세, 특히 추미애 장관,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총리의 이런 소극적이고 안이한 이 대응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승민 의원, 그 다음에 조수진 의원 이런 분들이 세월호 사태에 비교를 하는 비교하면서 이번 이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거의 방기하는 그런 이 자세에 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조수진 의원의 경우는 이 세월호 판례를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입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단 한마디 구체적인 말이 없는 거, 그리고 사람이 문제라고 구호는 외쳐놓고 재소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현 상황에서의 코로나 이 확진 추세와 관련해서 이 방역 당국에서는 3차 유행 확산이 저지되고 있다,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일단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현재로 3일 현재입니다. 이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한 결과 이번 3차 유행의 확산이 저지되고 있다. 현재는 일시적인 정점 상태에서 분기점에 위치해 있거나 혹은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 한 주간의 평균 국내 환자 수는 931명, 그리고 직전주에 1017명에 비해서 감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휴일과 주말에 검사량 감소 효과를 감안할 때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 감염, 저변이 넓은 이번 유행의 특성상 감소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중에 최대한 유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 2월부터는 치료제와 예방접종을 통한 보다 공격적인 방역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이 백신, 그리고 도입 시기, 그 다음에 도입 물량, 이런 거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 문재인 정부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3분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접종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가 2월 중에 3월 중에는 1000만 명분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접종 횟수는 2회 접종을 해서 약 4주간의 간격으로 2회 접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린다면 얀센을 빼놓고는요, 모든 백신들은 2번을 맞아야 되고 간격은 통상 3주에서 4주 정도, 즉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면역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거를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2, 3월 중에 1000만 명분, 그 다음에 모더나는 5월 중에 2천만 명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얀센은 600만 명분을 2분기 4월, 5월, 6월, 그리고 화이자는 1000만 명분인데 3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00만 명분.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코백스 퍼실리티가 1000만 명 미정인데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총 그러니까 5,600만 명분이 2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씩 맞는다고 치면 대충 한 3천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이 백신 접종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나리오 상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분기별까지만 지금 되어 있고, 이 구체적인 월간 계획들이, 또 도입 계획이 월간 단위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국가들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물량 배당에 있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이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백신 접종을 올 9월 말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공급 물량이 3분기에 몰리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이에 접종을 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찍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이 백신 물량 공급 계획이 대체적으로 윤곽이 잡혔을 때 금년 내내 이 코로나 백신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도 현재와 같이 이 마스크를 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년 내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거의 최종적으로 정부가 도입할 수 있는 물량과 그리고 시기를 보면 제가 이미 전망해 드린 대로 3분기가 끝나야만이 그래도 한 우리 국민의 3분의 1 정도 보수적으로 봐서, 그리고 이 공세적으로 이 접종이 잘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절반 정도밖에 이 면역체를, 즉 집단 면역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이 접종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이 방역 조치, 이 정부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또 중요한 뉴스인데요. 이렇게 우리 국내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동부구치소가 우리 국내에서는 이 단일 시설로서는 코로나 이 감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런 시설로 이제 다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동부구치소에서 1084명, 43%, 2419명 중에 확진이 됐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뒤늦게 정부 당국에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4월 재보궐선거가 없으면 이것도 안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느닷없이 정세균 총리가 지금 1월 2일 날 추미애 장관을 대동하고 현장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또 바로 어제 또 이 동부구치소를 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지난 1일 날 SNS 올리고, 2일 날 올리고, 3일 날, 지금 방금 전에도 또 SNS에 이 방문한 이 소회를 올렸어요. 그리고 정부 의지를 좀 다시 밝혔는데, 제가 볼 때 추미애가 본래 총리나 서울시장이나 대선을 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대선을 노린다. 이런 이 보도들, 그리고 전망들, 예측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추미애가 갑자기 이렇게 지난 29일 날 동부구치소 한번 방문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2일 날 방문한 걸로 되어 있고, 3일 날 또 방문했어요. 3일 날은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갔다 왔다는 것만 이 페북에 올리면서 알려졌어요. 이걸 보면 전격적으로 방향을 틀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전망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권 내에서는 이 안철수를 꺾을 만한 후보가 없어요. 지금 박영선 장관이 1등이고 2등이 추미애입니다. 물론 편차는 제법 납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깨문들이 맘만 먹으면 이 박영선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1등 선수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구치소를 갑자기 추미애가 갈 리가 없잖아요.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정치적 계산이 이 법무장관으로서의 지휘 감독 차원에서, 그리고 책임 차원에서 간다기보다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치 생명 중에서 지금 가장 쉽게 오는 테스트가 뭐냐? 서울지방선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의식해서 갑자기 이렇게 이 작전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쑥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페북에 올렸냐면요. 오늘 또 동부구치소 현장 점검을 다녀왔다. 수용자의 인권을 세세하게 살피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니, 수용자 인권을 이제서 생각해요? 아니, 윤석열 총장하고 싸울 때가 언젠데, 그리고 이 확진자가 11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가지고서는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성그룹에서 계속 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팀과 그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실내 공기 흐름 조사, 동선, 혼거 분류의 오류 등 여러 요인을 역학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초기에 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분리 수용하면서 걸러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산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에서 5차 검사까지 음성 판정받은 수용자를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오늘 중으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이 완료된다.
마스크는 개인에게 1일 1매씩 10개를 한 묶음으로 지급하고 손소독제, 오위생 물티슈, 비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마스크의 필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하는 마스크 거리용 고리를 지급하도록 권유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접 접촉 수용자 처우에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할 것이고 전담 의료진이 1회 이상 대면, 비대면 진료를 하고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로 보면 이 추미애가 뒤늦게 발동을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요,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거다. 이렇게 해서 또 이거는 이럴 때는 또 대통령 공을 또 되게 높이 축켜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만 할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현장을 가서 우리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재수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가능하면 이 확진자와 관련한 이 포괄적인 추가적인 그런 대책도 내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뒷북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 총리도 물론 2일날 갔을 때 초동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신속히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방역 당국과 법무부가 긴밀히 협력해서 역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그러면 총리가 지시를 했지만 대통령이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지시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커질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동부구치소에 우리 MB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계시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가 아니고 서울구치소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가 지금 가장 취약한 시설 중에 시설로 지금 딱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이지만 현재 전직 대통령 두 분이나 구치소와 이 교도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재수자들의 그런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추미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가 이 고소 고발을 당한 사건이 한 20여 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권한 남용이다. 그래서 고발돼 있어요. 이 법세련이 지난 12월 30일 날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그리고 또 이 심재철, 추미애, 박은정, 이성은 이런 사람들도 서부지검에다가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또 고발을 했어요. 이 심재철 국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발은 뭐냐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불시에 더군다나 보고도 패싱해놓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럴 때 이 심재철이와 박은정 이런 사람들은 현장을 지휘했어요. 그 당시 이 대검에서 나온 간부가 전화를 하는 거 우리 언론에 다 포착돼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현장 지휘한 거는 잘못된 것이다. 우위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서부지검에 전부 다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지검에서는 바로 최근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을 수원지검 산하 안양지청에 배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양지청에서 이번 이 직권남용 사태에 대한 본격적 수사에 이제 착수하게 됐는데요. 왜 하필이면 서울 서부지검에서 직접 안 하고 또 중앙지검에서 안 하고 안양지청이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법무부가 과천에 있잖아요. 과천을 관할하는 이 검찰청이 안양지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미애니 심재철이니 박은정이니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편의상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도록 그렇게 배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추미애가 지난해 여름에 휴가 갔을 때 관용차를 썼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 관용차 사용과 관련해서도 안양지청에서 이미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안양지청에서 추미애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양지청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도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것은 국민의 검찰로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거.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방에서는 2단계, 이 강력히 시행을 하고 또 5인 이상 접촉 금지를 강하게 시행한 결과 이 확진자 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600명대로 팍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상당히 또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이 확진 추세가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전반적으로 이 확진자 추세의 증가, 이거는 차단했고, 이 확진 추세가 말하자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을 정세균 총리가 오늘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여당이 항상 이 조금만 좋아지면요, 뭔가 이 국민들한테 이 환상을 불러넣어줘요. 그리고서 상황이 악화되면 또 놀란 토끼처럼 또 원위치를 해요. 이미 지난 1년 내내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의 반복을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여름 이후에도 상황이 그렇게 악화된 데는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것이 K-방역의 성공 스토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 쿠폰도 나눠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다가 또 확진되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런 이 사례가 지난 1년 내내 반복돼 왔는데요. 이번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정세균 총리의 입에서 이제 확진자 추세를 잡은 것 같다. 조금만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들도 이 추세대로 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데 전망에 이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나치게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쭉 지켜보셨고, 그 다음에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걸 쭉 봤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누구 말이 맞았냐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아직도 지금 더군다나 이 영국발 이 변이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서 9명이나 발견이 되고, 또 이 남아공 이 변이 코로나 또 1명에서 변이 코로나가 1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변이 코로나의 특징은 전파력, 감염력이 한 70% 정도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게 특징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코로나 사태의 변화 중에 하나는 무증상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차후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요즘 늘고 있어요.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일단 숫자상으로 600명대로 한 1000명대에서 한 400명 정도가 팍 줄었다고 해서 이 추세가 결국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성급한 면이 있고요. 설령 그렇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이 최고의 방역 수준에 말하자면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당국자들야말로 긴장을 풀지 말아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동부교도소만 중심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어제 오후까지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차 전수조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어요, 많이. 그래서 1060명이 이제 확진자로 나왔어요. 이것은 이 재소자 2419명 중에 4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이 동부구치소의 경우 확진자로 판정이 됐다. 이런 슬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 전체로 따지면 1108명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이 구치소발 코로나 확진 추세 당장 막아야 되겠다.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취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정부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해 왔어요. 추미애가 윤석열과의 이 갈등, 여기에 온갖 올인을 하다 보니까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무방비, 그야말로 직무유기할 정도가 아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추미애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요.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법무 노조에서도 추미애 직무유기로 고발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끝나겠느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 추미애를 국회에 불러 세워가지고 따져보겠다. 이런 지금 입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정세균 총리, 추미애 하나 갖고 가는 건 안 되고 이미 사태가 늦었으니 이제는 총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가야 된다.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력히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서야 야당이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사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 야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불만의 한 60%는 당연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가 있고요. 30~40%는 현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 가 있어요. 이거를 경시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받쳐주고 있는데 그 덧받쳐주는 거하고 중도층과 무당층마저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을 돌린 중도층 무당층을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와서야 대통령한테 현장을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같이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태를 보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이 안 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부구치소에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가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있어요.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직은 아니죠. 현직과 전직 간의 차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야말로 천부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권 존중은 똑같아요. 그렇다 한다면 전직 대통령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둬라, 영창을 보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하에 국정농단 사건 파헤쳐가지고 지금 영창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본다면 전직 대통령은 지금 현재 1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함께 거기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현직 대통령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관과 총리도 갔는데 국민의 생명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안 간다? 대통령이 화재 현장만 가면 그럼 다 하는 겁니까? 화재 현장에 가서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인 추세 아니에요? 이럴 때 대통령이 단일 시설로서는 우리 국내에서 최고 많은 지금 감염자를 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동부구치소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을 막느냐 못 막느냐의 말하자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동부구치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총리가 2번 사과했어요. 추미애도 마음에 안 내게 됐지만 억지로라도 2번 사과했어요. 이렇게 휘하에 있는 총리와 장관이 2번씩이나 사과하고 있고 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현장도 가지 않고 아무런 말도 안 한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뭐하고 앉아있느냐? 청와대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청와대 내놓은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총리가 가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지난 31일 날 긴급 브리핑을 가져가지고 이 수용자 접견, 교육 이런 걸 전면 중단하겠다. 그래서 이 교정시설에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 것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그러니 뭘 청와대한테 더 요구하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청와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야당에서 이렇게 국정조사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늘 대변인임을 통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느냐.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서 도장 깨기식 사과만 거듭 촉구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 그랬는데요. 이거를 정쟁을 위한 막말이 됐든 뭐든 간에 세월호하고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세월호와 비교하기보다는 저는 이 IMF 이 환란 사태와 비교했습니다. 환란 사태를 그 당시 YS가 못 막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죄로 그 당시 정책 당국자들이 전부 영창 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동부구치소 못 막은 거에 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야당에서도 대통령한테만 가라고 할 게 아니라 야당의 지휘부,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반드시 내일 당장 가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야당의 진정성을 믿죠. 여당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100번 비판한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야당에서 먼저 딱 가면서 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당과 청와대에 대해서 직접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야당도 알아서 직접 현장을 가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어차피 정치를 하려면 자기 목숨 걸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사직생의 각오로 야당이 먼저 대통령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면 그야말로 야당의 진정성, 재보궐선거 때요 100번 홍보 연설 지원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럴 때 목숨 던져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이 재소자들의 생명을 중시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선거 전략 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당의 경우에요.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 그 다음에 부산시장 선거에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서울보다 이 심판론이 더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야권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가 이 압도적으로 여당 후보들에 비해서 2배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어요. 이제 불과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석 달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드리느냐? 여권에서 정상적으로 이 선거 플레이를 한다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을 깨기 위해서 여당이 지금 꼼수를 두고 있어요. 꼼수의 제1번은 지금 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7일 날 당헌 당규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왜 개정했느냐?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당의 이런 이 정세 판단 능력, 그리고 분석 능력, 대처 능력이 야당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4월 7일 날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요. 입당과 동시에 바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기존에는 6개월 정도 당비를 내야만이 입후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당과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고쳤는데 그 기반 위에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상당히 지금 밀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박주민, 그 다음에 우상호 이 정도 3명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상호 한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 둘은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박주민이만 이 선거에 나설 것 같이 하다가 안 나서는 것으로 방향을 사실상 접었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 여당 후보들이 배 이상의 차이로 안철수한테 밀려요. 그래서 지금 이 3명을 갖고는 절대 이기지 못하니 제3의 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김동연 기획부 장관, 이 기재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영입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얼마나 긴장감을 갖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이게 예의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판을 깨기 위해서도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면론을 들고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김동연 이 전 부총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조직, 그 다음에 이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나온다 한들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흥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 공천을 준다면 모르겠지만은 또 경선에 참여를 한다면 김동연 대표가 참여하겠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요, 이 안철수는 국민의 당이고 국민의힘에서는 1, 2위가 나경원과 오세훈 둘인데요. 그래서 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죽 서서 안철수 준다. 잘못하면. 그래서 안과는 시민 경선을 해야 되겠고 바로 안철수 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바로 지금 여권에서는 이게 다 전반적으로요. 선거 전략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면론,
한편으로는 김동연이 영입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뭘 거론하고 있느냐. 한동훈 이 검사장을 윤석열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직무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TV조선에서 이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밀리는, 쫓겨다니는, 그냥 압박받는 검찰이 아니다. 이걸 보여줘가지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여권이 여론에서 굉장히 밀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은 한동훈 이 검사장을 얼마나 추미애가 밀어붙였어요. 법무연수원 여기 있는 것도 번호는 지인촌에 있는 번호로 출퇴근시키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귀양살이, 좌천, 유배, 인사를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다 추미애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져서 여론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직무 복귀를 시켜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전에는 이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을 내서 했었는데 검사장 자리를 두는 게 어떠냐. 예, 이런 지금 지검장 자리 이 정도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보검장급으로 승진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윤대진의 경우에는 바로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이성윤입니다. 추미애 라인의 핵심 애완견이잖아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인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성윤이는 인사를 시켜야죠. 1월달 빼버려야죠. 빼고 아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관련해서 그 귀책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필요한 법적 조치까지도 NGO 단체에서 이미 다 해서 필요한 추가적으로 고소할 거, 고발할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 책임 문제를 꼭 거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윤석열 라이노스 한동훈과 윤대진 이렇게 전격적인 영전 또는 복귀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은 인사 가능성, 이걸 뭐 대검 차장시키겠어요? 대검 차장시키면 검사들 혁명나죠. 그래서 이성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보면은요, 이 김동연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측근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친추미애 라인은 조금 손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판을 스무스하게 몰고 가는, 그리고 김동연이 당연히 영입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 사면론은 이제 3일 천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전격적으로 긴급 최고위가 열렸어요. 이 긴급 최고위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사면론에 관해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 그리고 국민과 당원의 뜻, 이 세 개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존중되는 상태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이 대표는 이 최고위 끝난 다음에 국민 통합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개혁과 통합을 추진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반복과 대결로 얼룩져 있는 이 진영 정치를 넘어서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를 그런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가 말을 슬쩍 바꿔가지고 이 사면론에 따른 그야말로 역풍을 일단 좀 막는데 급급한 상황으로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면론이 조금 뒤로 물러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싹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낙연 대표 정치적인 상처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SNS를 통해서 촛불은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 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요런 요질의 이 글을 올려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촛불을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촛불 혁명의 세력들을 그런 지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받아내겠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서 이 사면론에 따른 이낙연 대표에 대한 역풍을 자기에 대한 지지로 바꾸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는 않았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참 약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요.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죠. 노무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과잉 소통을 알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언론과 소통을 최대한도로 지금 안 하고 있다. 참고적으로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150회, 이명박 대통령은 20회, 김영삼, 박근혜는 5회 정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4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이 언론과의 소통을 한 사람으로 대통령으로 지금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본인이 민정수석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자꾸 춘추관에 가서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다 말렸다고 합니다. 이런 버릇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언론과의 소통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춘추관은 안 갈수록 좋다는 인식을 그때서부터 가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 새롭게 임명된 신현수 현 민정수석이죠. 이번 개각인선에서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했는데 지금 검찰총장하고도 서로 같이 고시 공부도 하고 친분도 꽤 있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윤석열 총장, 그 다음에 신현수, 그 다음에 공수처장하고 윤석열 총장은 같은 김앤장 로펌에서 10여 년간 같이 근무했어요. 그리고 신현수 수석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 법리를 가장 중시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김진욱 공수처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일이 아니면 영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삼총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이제는 박범계가 이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수처,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또 이 마찰음을 가장 많이 낼 소지가 있는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국정 실패에 관해서 실망이 큰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일단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리얼미터가 이 YTN의 의뢰를 통해서 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윤석열 총장의 압도적인 1위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인 오차범위 박 1위는 30.4%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율 6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표만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더라도 남은 이제 1년 내년 3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를 우리 야권에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리고 여당은 국정정책의 전반을 정책적인 이 기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다음 정권을 잃을 가능성은 클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망가져가는 속도는 더 심화된다.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국면에 지금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이러한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정 실패의 말하자면 곳곳을 제대로 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 것이 제 방송의 기본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선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평가율을 보면 부정평가율이 61.7%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긍정은 34.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27.6%나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7.6% 1년 내내 1년 3개월 내년 3월 선거 대선 때까지도 절대 이거는 줄이기가 어렵다. 거의 확정적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야권에서 주장하는 우리 야당 이 비판층의 정책 건의를 상당 부분 수용만 한다면 이런 대세의 방향을 조금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청와대 또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야말로 이 독선적 국정 운영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만 보일 뿐이지 이 야당 측의 건전한 비판 그리고 이 많은 이 미디어들의 또 이 비판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여론의 추세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이 34.2, 민주당은 28.7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29.3%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33.8에서 0.4%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의 평가율이 27.6%나 되잖아요. 그런데 두 정당의 지지율 편차는 한 5.5%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권의 국정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과 그리고 비판을 야당이 제대로 만들어내지 받들지 못하고 있다. 즉 야당에 대한 지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보면 야당이 왜 이렇게 실망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을 야당에 대한 지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철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적 구성 면에서 또 이 정책 비판 능력 면에서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 면에 있어서 야당의 반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특히 참고해야 될 것은 서울 지역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30.5 그리고 민주당이 33.9. 그래서 서울 지역은 비교적 정치적인 색깔이 좀 낮은 중도층이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인데, 서울에서 이번에 다시 국민의힘이 또 밀렸어요. 요것만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층,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가 있게 되는 서울 지역에서 어떻게 투시되고 있는지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지금 야당 안에서는 10여 명 정도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뛰어서 난립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지나치게 이 경선 방식을 사람을 중심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이 경선 방식 정한 게 언제입니까? 이 정도의 안철수 말하자면 지지 현상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야당에서 구상하는 전국 환경에 대한 전망 능력, 이것도 상당히 취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 경선 룰을 좀 바꾸겠다. 경선 일정도 본래 1월 8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단기적 시각 분석 능력밖에 야당이 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야당이 지지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데요. 비판을 하는데 야당 안의 일마저도 이렇게 뭐라자면 전국 전반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그런 브레인도 없다는 거 하는 것이 굉장히 한탄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 9일이라는 거 다 아는데 12월경에서 이 경선 룰 다 만들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도 바꾼다? 안철수가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을 줄 몰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윤석열 지지 충격적인데요. 윤석열 지지가 충격적이나 이 여론의 변화가 여당에 주는 이 지지율이 굉장히 충격적일 것이다. 쇼킹하다. 이런 뉴스를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34.4, 이재명 20.3, 그 다음에 이낙연 15. 그래서 뚜렷하게 이제 성적표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총장은 2등인 이재명보다도 무려 10.1%가 높고요. 그리고 이낙연보다는 무려 2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러한 지지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게 분석을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중도층 지지가 33.6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수에서는 46.2고 진보에서도 13.4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층의 33.6%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말하자면 지지 계층이 될 수 있는데, 이 중도층은 또 특성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도 되지만은 이게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지지의 가변성이 바로 중도층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진보가 13.4. 현재로서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진보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꺼내가지고 이 사면론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윤석열 총장 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리얼미터 측의 분석이에요. 이걸 보면 윤석열 총장이 30.4%는 일단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내부를 뜯어보면 아직 그것이 응징력이 있다거나 결속력이 강해서 움직이지 않는 지지층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냉철하게 봐야 된다. 상황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20.3과 이낙연 15, 이제 2등과 3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연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여권에서는 1위로 거의 굳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보층의 지지를 보면 이재명이 38.1, 이낙연은 20.2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호남에서만 덧받치고 있을 뿐이지 진보 좌파 진영의 지지마저도 이제 작고 점수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과 동시에 말이죠. 특이한 점 제가 강조하고 해드리고 싶은 분석의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즉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누차 작년 가을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진정으로 잠룡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상을 바로잡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붕어빵의 길을 걸어가지고는 절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이낙연 대표가 해야 될 게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이제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니까 결국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에 그대로 이낙연 대표가 빠져들고 있는 결과가 오늘 지표를 통해서 확인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면율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면과 관련된 후폭풍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의 이 온라인방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낙연 대표의 이러한 이 사면론 제기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로는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왜 이걸 공개화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거를 점수를 자기가 따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황교익 씨입니다. 황교익 씨가 이 대표의 사면 건의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 공약 발표나 마찬가지다. 사면 카드가 대선용으로 쓰여야 되는데 박빙의 카드일 때 왜 벌써부터 써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야 간의 박빙 구도가 되면 그때 무당파를 끌고 있는 전략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교익 씨의 경우에는. 근데 왜 이낙연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챙겨 먹으려고 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주진영 씨도 주진영 최고위원이죠. 주진영 최고위원도 사면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론한 걸 보면 같은 편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건의한 것도 말도 안 되고 건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사적으로 의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같은 편이라면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대통령과 논의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건의는 이낙연한테만 이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후보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두환이 6.29 선언을 노태우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것처럼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거친 후에 나온 발언일 수도 있다. 근데 여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적절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지도 않고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과거에 친이 친박 인사를 중심으로 사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사면을 결정하면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삼 카타콤 교회 담임 목사는 이낙연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낸 것은
종교 동계와의 교감에서 나온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것은 구시대적 계파 정치 산물이다.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선상에서 지금 떠도는 이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요. 이낙연이 몰아내자. 그리고 추미애를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극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당대표를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 차기 대선 후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낙연은 당대표를 사퇴하고 탈당하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지 못할 민주당 대표는 필요 없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사면 주장이 문 대통령과 촛불 정권에 대한 배신이고 이 대표를 고대 로마 영웅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에 빗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감정을 자극하기도 해요. 이 대표가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처럼 될 것이다. 민주당 탈당하고 호남당을 만들어라. 그리고 차라리 국민의힘과 성향에 맞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고요. 또 이 과거에 민주당 정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던 안철수 대표에 빗대서 나크나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 사퇴, 탈당,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 후임자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로는 추미애 장관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추미애 대선 후보 박주민 당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 아예 빅3 대선 후보로 유시민 작가,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박주민 의원을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문 지지자들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극찬 아끼지 않고 있어요. 추미애에게선 대통령의 아우라가 보인다. 추미애가 살아온 과정은 감동을 주는 서사다. 조국 추미애에겐 검찰 개혁의 스토리가 있지만 이낙연에겐 그게 없다. 추미애 장관이 칼을 들고 적진으로 돌격했는데 후방에 있던 이낙연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며 방해를 한다. 이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이재명 아주 야근 같아요. 이낙연 대표보다 좀 더 야근 같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나오고 있어요. 본인까지 사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아주 말을 참 잘해요. 대통령도 챙겨주고 자기 입지도 챙기고 그래서 은근슬쩍 이낙연도 치고 들어가는 이 삼면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으면 뭡니까? 이낙연 대표가 사면 입장을 밝혀갖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당에도 누를 끼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앞뒤로 분석해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야근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얍살하다 이런 표현을 들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리더십 그야말로 차기 대선 주자 지금 거의 1등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찬반 양론 민주당 내에서 이 양론이 갈라지는 이렇게 이슈가 났을 때 방향 설정을 딱 해줘야지. 모든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반드시 어느 한 길로 가야 되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분시키는 중요한 이슈인데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에서 자기 의견 하나 안 듣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운데쯤 위치해서 좌쪽도 한번 쳐다보고 우측도 쳐다보는 이런 발언을 하는 이재명 이거는 리더십이 없다. 저는 그렇게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측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자기네는 이미 2017년도 대선에서도 이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발표했냐? 적폐청산을 위해서 박근혜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즉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하자 이렇게 문재인과 안희정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통합은 행위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서 공정한 사회 질서가 작동되도록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이 지사의 지론이고 그리고 행위에 대한 책임,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치유와 통합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 지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 상당히 너무 눈치만 빠르게 그야말로 그야말로 너무 얕게 상황을 보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야권에서는 윤석열이 굉장히 지금 윤석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지지율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간 조선에서 말이죠. 윤석열 현상, 즉 2020년의 윤석열 현상과
2012년에 안철수 현상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렇게 지금 비교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비정치인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야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건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요. 다른 점은 바로 뭐냐?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부드럽게 나가고 있는 점이죠.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싸우는 측면이 없다 이거죠. 안철수의 경우에는 여권과 싸우지 않고서도 지지 기반을 탄탄히 그 당시에 구축했다는 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철저히 지금 여권과 싸우고, 그리고 또 야권과도 싸우는, 그리고 투사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지금 이 쟁취했다. 이 지지율은 쟁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 그래서 이 안철수의 경우에는 일단 미래나 소통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국민에게 알려져서 일종의 소프트 파워적인 역할을 했다면,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현 정권에 맞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현재의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린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또 다른 어떤 후보들, 그동안에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 후보로 인식되었던 한동안 반기문, 그 다음에 고건, 그 다음에 이해창, 이런 분들과의 차이점은 강력한 맷집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할 적에는 현 야권으로부터,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관해서는 현 여권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이 매를 맞으면서 꿈쩍도 안 한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현재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철수의 경우에는 어떤 말이 2012년도 9월 19일 날 얘기한 얘기인데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는 미국 소설가 윌리엄 깁슨의 얘기를 인용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미래 가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헌법 정신, 법치주의, 상식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치와 그 다음에 공정의 개념을 앞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다. 이렇게 법치와 공정,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사람을 정치적인 특성 비교해 내고 있습니다.